선거 전 종반입니다. 네, 현재 판세가 어떠한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세가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데 저희는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50%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예. 그래야 이제 국정 운영 또 개혁 작업, 적폐 청산 작업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죠, 끝까지. 네. SBS 오보 파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구체적인 진상은 곧 나오겠지만 예. 단순히 기자 차원에서의 실수라든가 반대로 회사 고위층이나 보도국장이나 이런 데서 시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듯한데. 그러면은 어떤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거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데스크에서 누군가가 손을 썼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데스크에서 개입을 했으니까 그런 기사가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SBS가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를 했는데,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분은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오보 내용을 갖고 시비를 걸더니 이제는 언론에 보복하고 기사 삭제를 강요한 주체로 문재인 후보를 꼽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예. 그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 냈다고 특정 언론사를 홍위병이니 이렇게 막 비판을 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기사 낼 때는 괜찮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홍위병이라고 하고 그런 식이니까 그분들의 언론과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하고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는 왜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시비를 거느냐 그랬던 국민의당인데 말이죠.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진상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유족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하는데 예.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걸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 정치 도의상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SBS 오보 사태와 국민의당과는 무관하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SBS의 보도와 관련해서 좀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는 단순히 실수, 착오 이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리본을 달아서 그 뒤로 엄청난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당시 세월호 참사 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 작업을 현장에서 또 지휘도 하시고 유족들과 동고동락하셨고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분인데 원래 그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문제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과민 반응을 보이고 예.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잘못 보여가지고 예. 억울하게 탄압을 당한 것인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얘기를.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인데 예.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털끝만한 비리라도 찾아라 해가지고 그분 사시는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털어서 뭐라도 좀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워낙 청렴하신 분이라
조그만 아파트 한 채 외에는 재산이 없어요. 게다가 예, 해군 참모총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사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뭘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무죄가 나온 것이죠. 네. 근데 뭐 무죄 나와 봐야 그 상처를 다 입고 명예가 훼손된 다음에 무죄 나오면 뭐 합니까? 황기철 총장께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그 정도 지위에 오른 분이라면은 독방을 쓰게 하는데 혼거를 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잡범들하고 같이 놓고 예. 온갖 모욕을 다 줬죠.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겠는데 많이 보셨듯이 그동안에 최순실이 한 짓이라든가 정유라 말 그런 승마건 때문에 예. 문화체육부 공무원들 아주 지목해서 내쫓고 이런 집요한 하악함 그것을 봤을 때 별로 놀랍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욕까지 주었던 박근혜 정부였고요. 자, 그런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아니 입당 기자회견 때 보니까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예. 영입하신 겁니까? 위원장님이? 제가 뭐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작년부터 제가 잘 아는 분이 민간인이지만 이 해군 쪽 분들을 많이 접촉해 오신 분이라 예. 이분이나 이분의 측근들을 잘 아는 사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서울을 떠나서 중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냥 조용히 계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영입을 하려고 가서 설득을 했던 거죠. 예. 이미 뭐 연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생각은 하셨는데 이제 그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뭐 정리할 일도 중국에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지신 거죠. 그 황기철 전 총장은 뭐 이미 인터넷에서는 참군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청렴하기도 하시고 또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도 보였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정치 쪽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이것도 나의 어떤 진위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셨을 법한데 이렇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사실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이 그분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무슨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잡아 넣었을 때 예. 언론이 또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받아쓰기식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예.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뭐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는 600건이 났는데 무죄 난 거에 대한 보도는 60건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워낙 언론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입으셔서 예. 좀 많이 주저를 하셨는데 그런 점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세월호 유족들 만나러 목포 신항 갔을 때도 예. 제가 같이 갔는데 전혀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녀오신 거죠, 일부러.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득할 때는 명예를 회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못다 하신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설득을 이제 했던 거죠. 예.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은 이 황기철 총장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건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임명권자가 아닌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예. 워낙 국민적 신망이 두텁고 청렴하신 분이고 예. 강직하고 예. 또 국방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어떤 쪽이 되던 뭐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이고 황기철 총장 영입됐다는 소식에 하여튼 이 인터넷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뭐 되는 집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이죠. 방송일 기준으로 대선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수치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하고 나왔는데요. 예. 이번에 워낙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충격이 컸고 예. 또 그 후로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정농단 세력,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 예. 하는 의지가 국민들 사이에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투표율이 높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상당히 그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시는데 본 투표가 혹시 저조한 건 아닌지 그런 높아심도 듭니다. 글쎄요, 저는 뭐 투표율은 굉장히 높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한 몇 %까지 보세요? 글쎄요, 80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80%의 투표율이 넘으면 욕을 안 하겠다, 막말 안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중대한 그 영업 포인트가 이제 사라진다 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해야 되나요, 제가? 79.9% 투표율이 이루어졌으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투표율을 낮춰서 홍준표 후보를 도우시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선거 결과 지금 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현재 그 지표로 봤을 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득표율이 50%는 넘어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의석이 120석이니까 120석에서 뭔가 개혁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득표율이 결국 향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에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라도 사실 득표율이 높아야 할 텐데요. 50%를 지금 목표로 삼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뭐 한 44, 5%는 이미 그 지점까지는 우리가 올라갔다고 보고 예. 50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된다. 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특히 호남에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호남 득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호남 쪽 언론인들에게 들어본 바로는 예. 고맙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후보 두 분께서 예. 계속 자충수를 두시고 자신의 발등을 찍으시는 바람에 예. 저도 사실 선거운동 하기가 많이 수월해졌는데요. 그쪽 유권자들께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졌거든요. 왜 저쪽 세력은 아니고 우리 쪽을 찍어주셔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우경화를 하면서 그것도 말이 오락가락하고 예. 엉뚱한 김종인 씨를 이렇게 영입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망하신 부분도 많고 예. 또 대세를 따르자 확실하게 정권 교체할 세력 밀어주자 예. 하는 그 분위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60%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호남 하면은 전략적 투표를 그동안 많이 해왔던 아주 수준 높은 민주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대선 이후에 그 국민의당의 운명 이를 두고 전에 한번 저희하고 인터뷰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소멸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워낙 내부 사정이 복잡한 데다가 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상황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선거가 끝나면 현재 후보와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예.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신들은 이제 빠져라 내가 나서서 챙기겠다 이럴 분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진 않죠. 예.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국민의당에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 외에는
낙선을 기정사실에 두고 선거운동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쪽이 지금 목표, 득표 이게 한 열흘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만 했으면 좋겠다. 25도 못하면 큰일 난다. 아, 득표율. 예, 이러더니 지금은 20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당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김종인 씨 영입 카드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네. 그것이 이제 내부적인 평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언론이 띄운, 언론이 부풀린 김종인의 그 종말이군요. 아니 사실 김종인 씨 때문에 작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선거에서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때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요. 예. 광주의 어떤 노인정에 갔는데 예. 5.18 유공자라고 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께서 김종인 대표 내려오면 그냥 안 두겠다고 막 흥분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죠. 예. 그런데 그런 분을 영입을 했으니 참 뭐 안 되는 집은 뭐 계속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양쪽 그 김종인 씨나 안철수 후보나 네. 서로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예. 이제 무리수를 자꾸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주 의원이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 채용 의혹은 착오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선거 전에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세가 기울고 더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대선 전에 손절매를 하는 거 아닌가 전 이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글쎄요, 뭐 그쪽에 최근에 폭로라고 한 것들 보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보자. 사실 마구잡이 폭로를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수권 정당이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은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많이 사기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제 선거 전인데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선거를 앞두고 또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만큼 당부하실 말씀 한마디 더 해주시면서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예. 지지를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저런 부분이 뭐 좀 거슬린다.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예. 사실 완벽한 후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실적으로 당선이 가능한 후보 중에서 최선의 후보.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만 최악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저는 무조건적인 지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지지, 비판적 지지를 해주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나와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 의지가 있는 후보를 뽑아놓고 그 후에 잘 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 또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국민들이 이끌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용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예, 실제로 국민의 이용을 수긍하고 또 이렇게 이행할 정치인이 누군지 이걸 검증하고 판단하는 게 또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용 가치가 있는지 또 이용했을 때 이용이 되는지 그 정치인을 감별하는 능력을 우리 유권자분들께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홍걸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듯한데. 그러면은 뭐 어떤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거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데스크에서 누군가가 손을 썼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데스크에서 개입을 했으니까 그런 기사가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SBS가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를 했는데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분은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오보 내용을 갖고 시비를 걸더니 이제는 언론에 보복하고 기사 삭제를 강요한 주체로 문재인 후보를 꼽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예. 그쪽에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 냈다고 특정 언론사를 홍위병이니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기사 낼 때는 괜찮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홍위병이라고 하고 그런 식이니까 그분들의 언론과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여론조사 기관하고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는 왜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시비를 거느냐 그랬던 국민의당인데 말이죠.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진상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유족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하는데 예.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걸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단순한 뭐 선거법 위반, 정치 도의상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예. 선거 전 종반입니다. 네. 현재 판세가 어떠한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세가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데 저희는 뭐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50%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예. 그래야 이제 국정 운영 또 개혁 작업, 적폐 청산 작업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뭐 계속 노력을 해야죠, 끝까지. 네. SBS 오보 파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구체적인 진상은 곧 나오겠지만 예. 단순히 뭐 기자 차원에서의 실수라든가 반대로 뭐 회사 고위층이나 보도국장이나 이런 데서 겠습니다. 그 혹시 SBS 오보 사태와 국민의당과는 무관하겠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SBS의 보도와 관련해서 좀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는 뭐 단순히 실수, 착오 이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리본을 달아서 그 뒤로 엄청난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당시 세월호 참사 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 작업을 현장에서 또 지휘도 하시고 유족들과 동고동락하셨고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분인데 원래 그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문제라 그러면 아주 그냥 과민 반응을 보이고 예.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잘못 보여가지고 예. 억울하게 탄압을 당한 것인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얘기를.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인데 예.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털끝만한 비리라도 찾아라 해가지고 그분 사시는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털어서 뭐라도 좀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워낙 청렴하신 분이라 조그만 아파트 한 채 외에는 재산이 없어요. 게다가 예, 해군 참모총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사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뭘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무죄가 나온 것이죠. 네. 근데 뭐 무죄 나와 봐야 그 상처를 다 입고 명예가 훼손된 다음에 무죄 나오면 뭐 합니까? 황기철 총장께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그 정도 지위에 오른 분이라면은 독방을